나는 72이다.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간다는데 요즘에 나는 시간이 빠른 게 아니라 흐리게 지나가는 것 같다. 아침에 커피를 내리고 아내가 시장에 가고 반찬 냄새가 스며든 작은 집 안에서 하루가 늘 비슷하게 이어진다. 그런 생활 속에서 유일하게 내가 스스로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 순간은 정리를 할 때다. 버리는 것도 정리라고 우기는 습관이 생겼다. 그날도 지하 창고를 정리할 생각으로 내려갔다. 먼지 냄새, 가벼운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는 공간이었다. 박스들을 하나씩 열다 보니 손끝에 거칠게 걸린 천 하나가 있었다. 테이프가 바스러진 박스 안 낡은 파란 작업복이 접힌 채 자리하고 있었다. 손에 올리는 순간 오래된 기계 기름 냄새와 차가운 겨울 공기가 함께 올라오는 듯했다. 이 작업복은 IMF 직후 회사에서 짐을 챙기던 날 마지막으로 내 품에 남았던 옷이다. 내가 가장으로서 무너졌던 시절,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들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물건이었다. 아내는 내가 작업복을 꺼내든 것을 보더니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알고 있다는 기색이 있었고 꺼내기 힘든 기억을 내가 스스로 열었다는 것을 조심스레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그저 작업복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파란색은 오래되어 옅어졌지만 색이 옅어진 만큼 내 기억은 오히려 선명해졌다. 1998년 겨울, 회사 식당에서 맨 처음 빨간 스티커 소문이 돌던 날. 출근하면 내 책상에 그 스티커가 붙어 있을까 두려워서 등줄기에 땀이 맺히던 아침들. 그리고 결국 내 이름이 불리던 날, 하얀 봉투가 책상 위에 올려졌고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회사 문을 나섰다. 퇴근길 나는 전철역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집에 들어가 아내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아내가 실망할까봐, 아이들의 불안한 얼굴을 보게 될까봐. 그날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것이 바로 이 파란 작업복이었다. 아무 쓸모도 없는데 그 옷만큼은 차마 버릴 수가 없었다. 마치 과거의 마지막 손잡이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며칠 동안 나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아침 알람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울렸지만 넥타이를 매다 중간에 멈춰 서 있는 내 모습을 거울에서 바라보곤 했다. 그 손의 떨어짐과 허공에서 멈춘 매듭이 내가 가진 자존심이 부서져가는 모습처럼 느껴졌다. 아내는 적금 통장을 건네며 우리 지금 괜찮다고 말했다. 떨리는 목소리 뒤에 있는 두려움을 나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아내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 다정함이 오히려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면접을 다니던 날들도 떠올랐다. 젊은 지원자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의자 끝에 앉아 있던 내 모습. 이 나이에 가능하시겠어요? 라는 말은 하지 않아도 면접관의 표정에서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는 늘 오늘도 수고했다고 말했다. 그 말이 따뜻해서 더 괴로웠다. 그 시절 나를 붙잡아준 친구가 하나 있었다. 현수. 늘 밝고 웃음 많았던 녀석.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갑자기 회사에서 사라졌다. 빨간 스티커가 붙던 날 짧게 손을 흔든 뒤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다. 연락은 닿지 않았고 집에 가보니 이미 이사간 뒤였다. 그 빈자리에서 나는 오래 서 있었다. 현수의 마지막 표정이 떠오를 때마다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다. 그 시절 나는 내 문제만 붙들고 허우적거리느라 그가 보낸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게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다. 작업복을 다시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나는 IMF를 지나왔지만 IMF의 겨울은 아직도 나를 떠나지 않았다. 그 겨울은 내 마음에 얼어붙어 있다가 손끝으로 파란 작업복을 스치는 순간 또다시 천천히 녹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결국 집을 나섰다. 과거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 깊이 들어왔다. 작업복을 들고 동네 골목을 걸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래된 시간을 바라보며 나는 마침내 인정했다. 나는 아직 그 겨울의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을 끝까지 열어야 할 때였다. 작업복을 들고 동네를 걸어다닌 날 이후 나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오랜만에 더 멀리 걸어 나갔다. 가을 끝자락의 바람이 가벼웠고 하늘은 파란데 내 손에 들린 작업복의 파란색은 오히려 오래된 겨울을 머금고 있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파란색은 여전히 그 시절의 냄새를 머금고 있었다.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그 옷을 바라보았다. 작업복의 주름 하나하나가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느껴졌다. 그 주름 속에 갇혀있던 내 모습, 내 두려움, 내 자존심의 파편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다. 그때 정육점 사장님이 산책 나온 길에 나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그는 공원에서 작업복을 들고 앉아있는 내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한마디 건네왔다. 그 시절 다들 비슷했다는 말. 살아남기만 해도 잘한 거라는 말. 그 말은 단순했지만 마음 깊숙이 내려갔다. 그 시절에 나는 살아남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스스로에게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시절 버틴다는 건 정말 거대한 일이었다. 사장님이 떠난 뒤 나는 다시 골목을 걷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 골목 어디엔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내 한 조각이 남아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옛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까지 발걸음이 닿았다. 지금은 작은 야시장 형태로 바뀐 곳이었다. 불빛 아래에서 상인들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고 오래된 기름 냄새와 어묵국의 향이 은은하게 풍겼다. 그 냄새가 갑자기 과거를 당겨왔다. 현수와 마지막으로 술잔을 맞댔던 그 밤이 떠올랐다. 우리는 모두 실직자였고 서로에게 괜찮은 척하면서도 괜찮지 않았다. 그날 현수는 조용했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다. 잔을 들고 있지만 마시는 건 아니었다. 그 손짓과 시선이 마음에 걸렸다. 불안이 묻어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자리에 일어나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며 포장마차를 떠났다. 이유도 없었다. 말투도 어색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나는 그날 나타난 야시장 상인에게 물었다. 20년 전 포장마차 하던 아주머니를 기억하냐고. 상인은 기억한다며 오래전에 지방으로 내려가고 지금은 소식이 끊겼다고 했다. 하지만 그 시절 단골 중에 여전히 근처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해주었다. 그 작은 가능성이 내 마음속에서 불씨처럼 피어올랐다. 나는 골목 끝까지 걸어가 작은 상가 건물 앞에 섰다. 30년 전, 20년 전 형태가 겹쳐 보였다. 낡아서 금이 간 타일, 간신히 붙은 간판, 다른 계단. 변한 듯 변하지 않은 풍경. 마치 나처럼.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정육점 사장님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내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예전 친구 때문에 그 골목을 찾은 거냐고. 나는 숨기지 않고 말했다. 현수를 찾고 싶다고. 그 말을 하는 순간 마음속에서 가벼운 기척이 일었다. 마치 오래 닫힌 상자를 처음 여는 순간처럼 두려움과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사장님은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요즘은 사람을 찾는 방법이 다양하다며 나보다 먼저 열정적으로 검색을 했다. 이름, 나이, 출생연도, 옛 주소.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동명이인은 너무 많았다. 성별도 같고 나이도 비슷한 사람들이 한 화면에 여러 명이었다. 그러다 사장님이 말했다. 마을회관에 가면 옛날 주민명부를 보관한다고. 당장이라도 같이 가겠다는 말투였다. 우리는 다음 날 아침 마을회관을 찾았다. 담당 직원은 근무 경력이 오래되어 예전 문서들을 잘 알고 있었다. 직원은 잠시 후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꺼내 놓았다.
색이 바래고 구석이 너덜거리는 종이 뭉치었다. 나는 몇 장씩 넘기며 이름을 찾았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다. 박현수. 나이, 출생연도, 직업, 최종 거주지. 모든 정보가 내가 기억하던 현수와 거의 같았다. 그런데 현재 주소 아래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시 요양병원 세병동. 손끝이 싸늘해지는 느낌이었다. 찾았다는 안도감과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담당 직원은 기록이 몇 년 전 갱신된 것이라며 지금도 그곳에 있을 확률이 높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이 뭉클하게 흔들렸다. 이제 놓쳤던 시간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내 안에 현실처럼 자리 잡았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현수를 찾았다고. 아내는 놀랐지만 이내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 손의 힘이 나를 붙잡아 주었다. 어쩌면 나는 그 손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밤새 잠들지 못했다. 현우가 어떤 모습일지, 나를 기억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가야만 했다. 20년 넘게 미뤄둔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길은 이제 단 하나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파란 작업복을 들고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오랜 겨울을 대표하는 상징 같은 이 옷을 들고 가는 것이 두려우면서도 이 옷을 가지고 가야만 그 시절의 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다. 요양병원에 들어서자 약한 소독약 냄새가 나는 긴 복도가 펼쳐졌다. 환자들이 천천히 걸으며 재활을 하고 있었고 간호사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나는 데스크에서 현수의 병실 위치를 묻고 안내받은 번호를 향해 걸어갔다. 복도의 끝, 창가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병실 앞에 도착했다.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끝에서 떨림이 올라왔다. 하지만 나는 문을 열었다. 그 안에 있을 사람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모습일지, 그가 나를 기억할지, 그 모든 두려움을 아는 채 이제는 뒤돌아갈 수 없는 마음이었다.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나는 마침내 IMF라는 이름이 붙은 겨울의 마지막 장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병실 문이 열리자 희미한 햇빛과 소독약 냄새가 동시에 스며들었다. 창가 쪽 침대에 누워있는 한 사람을 보는 순간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현수였다. 세월이 그의 얼굴을 깊게 파고들어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고 가느다란 숨이 기계음 사이로 일정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 모습은 내가 기억 속에서 붙들고 있던 밝고 유쾌했던 현수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낯설다는 느낌보다 오래 기다린 사람을 마주한 듯한 묘한 안도감이 몸을 감싸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침대 옆으로 조심스레 다가가 의자를 끌어앉았다. 무릎 위에 들고 온 파란 작업복을 올려두었다. 그 천이 가진 오래된 무게가 내 다리를 눌렀다. 현수 앞에 서니 내가 붙들고 있던 그 겨울의 무게가 더 명확히 드러났다. 잠시 뒤 담당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설명을 해주었다. 현수는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말은 거의 하지 못하며 몸의 반쪽은 많이 굳어 있다고 했다. 가족은 예전에 연락이 끊겼다. 진료 기록에는 보호자 연락처가 없었고 오랜 시간 혼자 치료를 받아왔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계속 그의 얼굴만 바라봤다. 여전히 그 눈매와 입가의 선들은 기억 속의 현수와 겹쳐 보였다. 나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에게 말문을 열었다. 그에게 닿을지 알 수 없었지만 내 삶의 어느 부분도 흘러가지 못한 말들이었다. 현수야, 오래 걸렸지만 왔다. 그 시절 네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하지만 미안하다. 그때 나는 내 세계가 무너지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네가 보내던 신호를 전혀 보지 못했다.
네가 그렇게 조용히 웃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눈빛이 왜 깊숙이 흔들렸는지 지금 돌아보면 다 보인다. 그런데 너무 늦게 한 것 같아서 그것이 늘 마음을 짓눌렀다. 말을 이어갈수록 그동안 묶여있던 감정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다. 그 온기가 다가오는 순간 울컥했다. 마치 시간이 잠시 멈추고 그 온기를 통해 과거의 우리 둘이 다시 이어지는 듯 했다. 그 순간 현수의 손가락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정말 미세한 떨림. 나는 놀라 손을 고정한 채 숨조차 멈추며 기다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손끝이 천천히 떨렸다. 착각이 아니었다. 그는 분명히 내 손을 느끼고 있었다. 그 사실이 나를 단번에 흔들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터져나오는 느낌이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늦었지만 그래도 왔다고. 너를 잊지 않았다고. 그 시절 너를 혼자 버티게 해서 정말 미안했다고. 기계음 사이로 현수의 호흡이 아주 약하게 깊어지는 듯한 순간이 있었다. 간호사가 다가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랜만에 반응이 나온 것 같다고. 가까운 사람의 목소리나 손길이 도움이 될 때가 많다고. 나는 그 말에 다시 한번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리고 그에게 요즘 내 삶을 천천히 들려주었다. 은퇴 후 아내와 함께 보내는 평범한 일상, 아이들이 장성해 각자의 삶을 꾸린 이야기, 손주가 처음 걸음을 뗀 날 내가 얼마나 울컥했는지, 그런 작고 소중한 일들을 천천히 풀어냈다. 마치 그동안 나에게도 들려주고 싶었던 삶의 이야기들을 세월을 건너 그에게 전달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나는 파란 작업복을 내려다보았다. 이 옷은 오래된 겨울을 품고 있었다. 그 겨울은 나만 붙들고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둘을 함께 묶어두던 상징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작업복을 침대 옆 탁자에 올려두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된 물건이 환자에게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작업복의 주름을 조용히 쓸어냈다. 그 주름은 우리가 함께 버티던 시절, 우리가 사라질까 두려워 붙잡고 있던 마지막 끈 같았다. 그리고 이제 그 끈을 현수 옆에 남겨두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실을 나서기 전 나는 한 번 더 현수를 바라보았다. 창가에서 부드럽게 들어오는 햇빛이 그의 얼굴을 누르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더 이상 IMF 시절의 그림자 같은 인물이 아니라 오래 버티고 살아낸 한 사람으로 보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와서 다행이라고. 이제 다시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문을 닫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걸음은 유난히 가볍고 안정적이었다. 마치 그동안 내 어깨를 누르던 무게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맑은 바람이 앞에서 천천히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는 겨울이 아닌 다른 계절의 기운이 있었다. 그동안 내게 겨울만 남아있던 IMF의 기억이 처음으로 봄을 향하는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니 아내가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다녀왔다고. 아내는 내 손을 끌어안아 주었다. 그 손의 온기가 마음 깊숙이 흘러들어왔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우니 마음이 오래된 종이처럼 가볍게 접혀지는 느낌이었다. 한동안 뒤척이던 예전과는 달리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았다. 눈을 감는 순간 파란 작업복이 천천히 흔들리는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모습은 더 이상 차갑거나 무겁지 않았다. 이제는 새로운 계절의 바람 속에서 흔들리는 한 시절의 끝 같았다. 나는 마침내 그 겨울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오래 머무르던 서늘한 기억의 계절이 끝나고 내 삶에도 조용히 봄이 들어오고 있었다.